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법 알자 제21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차 강의의 주제는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노동쟁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교재 14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 노동조합법의 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거기 노동쟁의라 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동쟁의의 정의를 잘 보시면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데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의 상태, 분쟁 상태라는 점,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는 것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도 더 이상 그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주장의 불일치라고 한다는 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제가 굵게 표시해 놓은 단어가 하나 보이시죠? 무엇입니까? 거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할 때 그 결정이라는 단어, 여기에 제가 강조를 해 두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이 결정이라는 단어가 1997년 우리 노동조합법 개정할 때 추가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어가 추가됨으로 해서 노동쟁의의 정의에 대해서 좀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우리 현장에서는 이 변화를 모르고 그냥 그대로 1997년 이전과 똑같은 식으로 노동쟁의를 취급하는 이런 노사 관계를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1997년에 이 변화를 정확하게 감지했다면,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우리 노사관계에 생기는 이 노동쟁의 문제가 상당히 좀 합리화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점, 이게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바로 이 결정이라는 단어,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이 노동쟁의의 정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점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149페이지에 가서 이 결정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와 그 다음에 결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주장의 불일치, 이것을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장이 불일치, 즉 분쟁이 생긴 경우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강학상, 즉 노동법을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이 이익분쟁이라는 것과 권리분쟁이라는 것을 구별을 하는데요. 바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 이것이 바로 이익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 이걸 권리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익분쟁이라는 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장이 불일치되어서 분쟁이 생긴 상태, 이를 말하는 것이고, 권리분쟁이라는 건 이제 근로조건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자 이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때 그 분쟁을 권리분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이미 독일이나 일본의 그 노동법 학계에서는 이미 인정되고 있는 그러한 구분이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997년 이전에 우리 노동조합법에서 결정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 노동쟁의는 어떻게 읽혔습니까?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러니까 이것이 결정 과정인지 이행 과정인지 구별이 안 됐죠. 그런데 1997년 노동조합법 개정에서는 결정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음으로써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분쟁과 그 결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분쟁이 서로 구별해야 한다는 그 개념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1997년 이후부터 우리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쟁의의 정의는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구별하는 그러한 독일이나 일본의 그러한 노동법 그 이론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까? 바로 이 두 분쟁은 그것을 해결하는 절차와 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반드시 구별해야 될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익 분쟁을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우리 법 그대로 그게 바로 노동쟁의입니다. 그죠?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을 노동쟁의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익 분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노동쟁의를 어떻게 해결하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우선 노사는 노동위원회에다 조정을 신청할 것이고요. 그 조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으로서는 찬반 투표를 거쳐서 쟁의행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모든 분쟁이 쟁의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무슨 분쟁일 때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 즉 이익분쟁일 경우 바로 그것이 조정을 거쳐서 쟁의행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분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그 권리분쟁, 근로조건이 결정된 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인 권리분쟁의 경우에는 그것은 조정을 받을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쟁의행위로 나아가면은 그것은 목적에 있어서의 불법이 된다 하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즉 권리분쟁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권리분쟁의 예를 좀 들어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좀 더 잘 알 수 있겠는데요. 권리분쟁은 방금 설명했듯이 결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침해했을 때 생기는 분쟁을 권리분쟁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예컨대 단체 교섭을 통해서 상여금을 600% 주겠다고 결정했다고 합시다. 근로조건이 결정된 것이죠. 그러면 사장이 당연히 600%의 상여금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 준다 이 말이죠. 300% 정도밖에 안 주고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분쟁이 생긴 것입니까? 바로 권리 분쟁이 생긴 겁니다. 상여금을 제대로 못 받았던 임금 체불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면 노조가 상여금 제대로 못 받았다고 약속한 것만큼 못 받았다고 쟁의행위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점에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권리 분쟁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한편 이걸 가지고 쟁의행위로 나아간다면 결국 목적에 있어서의 불법인 쟁의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금 못 받은 것에 대한 임금 체불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노조 간부 중에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회사가 부당하게 해고를 해버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잘라버립니다. 부당해고가 분명한데 그러면 이 경우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로 갈 수 있습니까? 바로 파업에 들어가고 농성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그것은 권리 분쟁을 가지고 쟁의행위를 한 것이니까 역시 목적이 불법인 쟁의행위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당해고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익분쟁이 아니라 권리분쟁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하는 방식으로 이런 사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 분쟁이 생긴 경우 이것은 쟁의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과 같은 그런 사법기관에 가서 이것을 그런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쟁의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쟁의행위가 허용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을 판단해주는 중요한 요건이 이익분쟁인가 권리분쟁인가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97년 이전에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이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구별하고 있지 않을 때는 노동쟁의 이러면은 그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고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거기 교재 150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1991년 판례에 보시면 이 노동쟁의라고 하는 것은 권리쟁의뿐만 아니라 이익쟁의도 포함된다 하는 그런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가 나올 때는 우리 노동조합법상으로 직접적으로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을 구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판례가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법원은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 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그 위쪽에 보시면은 그 94년도 판례, 대법원 판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휴직 및 해고자의 복직 요구와 같은 권리분쟁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의한 해결 방법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도 이 권리분쟁과 같은 거를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받게 하는 거는 이 성격상 맞지가 않다. 이거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이미 비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이
아까 보셨던 그 결정이라는 단어가 없는 상황에서, 즉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명확하게 법에서 구별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91년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1997년에 이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쟁의의 정의를 정할 때, 그때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 주장의 불일치,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익분쟁의 의미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즉 이익분쟁이란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 이것을 이익분쟁이라고 하고, 그 결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권리분쟁이라고 나누게 되고, 이것은 이미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노동법에서 다 인정되고 있는 구별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97년 노동조합법 개정에서 그 개념을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제 명백한 어떤 판례가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가 판례를 잘 주의 깊이 보면은 2013년에 이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좀 구별해주는 대법원 판례가,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 15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판례가 중간에 인용이 되어 있죠.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는 협상은 집단적으로 하되 권리 행사는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래에 적용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 행사는 노동쟁의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노사 간 이익 조정을 위한 집단적 교섭과 그 교섭의 결과물인 근로조건에 기초한 개별 근로자의 권리 행사는 뚜렷이 구별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직접적으로 이익분쟁, 권리분쟁이란 말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잘 읽어보시면 거기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 행사는 노동쟁의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리를 둘러싼 그 분쟁은 쟁의행위의 대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 대법원 판례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정하는 과정, 협상 과정, 이것과 그 정해진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 네, 이것은 구별돼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이익분쟁, 네, 그러나 근로조건이 결정된 이후에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권리분쟁, 이것으로 구별하고, 그 권리분쟁, 권리와 관련된 분쟁은 노동쟁의에서는 벗어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쟁의 조정을 받거나 쟁의행위로 나아가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2013년에 나온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을 구별한다는 이런 개념을 조금 찾기는 쉽지가 않았죠. 아까 94년도 나왔던 대법원 판례 정도밖에 없었지만, 그 판례는 91년 대법원 판례에서 노동쟁의 중에서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구별하지 않는 이런 견해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사실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2013년에 나온 이 151쪽에 나온 이 대법원 판결은 명백하게 우리 대법원에서도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구별하는 그런 개념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명시적으로 이익분쟁, 권리분쟁 말 쓰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바로 여기 대법원 2013년 판결이 말해주는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른 권리 행사는 노동쟁의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바로 권리분쟁은 노동쟁의로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점을 명백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1997년에 우리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그 결정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던 의미, 취지가 바로 무엇이냐,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을 구별해 주려고 했다. 그래서 이익분쟁은 노동쟁의로 보고 그것은 조정을 받고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 쟁의행위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지만, 권리분쟁의 경우는, 즉 권리행사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는 그것은 노동쟁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정도 받을 수 없고, 또 그런 상태에서 쟁의행위까지로 나아간다면 결국 목적이 불법인 쟁의행위로 판단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점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노동쟁의의 정의를 배울 때 이 1997년에 새로 추가된 단어 하나, 이 결정이라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노동쟁의가 발생할 때는 단체 교섭이 진행될 때입니다.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건 결국 단체 교섭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 보충교섭이라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단체 교섭의 성격을 가진 그런 협상의 과정에서 결렬되었을 때 그게 바로 노동쟁의다.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섭이 아무것도 없이, 협상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상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를 가지고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로 들어가 버린다. 이러면은 이제 이게 권리분쟁 상태에서 쟁의행위로 들어가 불법쟁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라고 하면 아까 보셨듯이 뭐 상여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든가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든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권리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이익분쟁이 아니라 권리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권리분쟁 가지고는 노조가 바로 쟁의행위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쟁의행위 즉 파업이라든지 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면 그거는 불법 파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우리 노조가 좀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 점을 잘 지켜주신다면 아마 그 시도 때도 없이 하는 파업 이런 거는 우리 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조가 흔히 걸핏하면 그냥 평상시에 뭔가 불만이 있고 회사가 제대로 뭘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 파업이나 농성에 들어가는 이런 경우를 가끔 보는데 그게 바로 권리 분쟁을 가지고 그런 쟁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쟁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사용자 측에서도 교섭이 결렬돼 가지고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노동쟁의에 의한 이익분쟁에 대한 쟁의행위니까 정당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교섭이 끝난 다음 협약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또 평상시에 노동조합이 어떤 쟁의행위의 수단을 동원하려고 할 때 그것은 권리분쟁을 가지고 하는 쟁의행위는 그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판단으로 설득하시고 이 점을 좀 잘 지적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내용들이 바로 이 노동쟁의의 정의와 관련되어서 최근에 뭐 97년 이후니까 최근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 노동쟁의의 정의와 관련해서 여기 잘 보시면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는 그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이 근로조건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교재 152페이지에 별도의 제목으로 노동쟁의 대상인 근로조건의 범위라는 제목으로 이제 붙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현재 헷갈린다는 겁니다. 노동쟁의 대상인 근로조건 이러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때 이거는 단체 교섭 대상인 근로조건을 말하는 거 아니냐 금방 쉽게 생각하면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단체 교섭에 대해서 배울 때 이미 다 설명해 드렸지만 단체 교섭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 152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판례가 다시 인용되어 있는데 단체 교섭 대상은 개별적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관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도 단체 교섭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 교섭 대상에 있어서 말하는 근로조건은 우리가 집단적 근로조건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개별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보다는 좀 넓은 개념으로 이 노동관계, 집단적 노동관계와 관련된 그런 근로조건들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이 단체 교섭 대상으로서의 근로조건을 해석할 때 우리 대법원 판례의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이해를 한다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노동쟁의니까 그 근로조건을 넓은 의미로 교섭 대상의 의미로서 넓게 보았다면 결국 노사관계에 관련된 어떤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즉 이익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뭐 그냥 아주 편리한 아주 쉬운 그런 해석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 쟁의행위와 관련해서 근로조건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헷갈리는 겁니다. 153페이지로 가시면 153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중간쯤에 판례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근로조건 이해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 상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에도 뭐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근로조건 이해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노동쟁의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중간에 보시면 근로조건 이해의 사항으로 예를 들어둔 게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조합 전임자, 시설 편의 제공, 출장 취급 같은 이런 조항들이
노조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항들인데 이것은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체교섭 대상으로는 분명히 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이 인정된다고 해놓고는 그것에 대한 교섭을 하다가 주장이 불일치 결렬이 되니까 그거는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우리 노동조합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교섭을 하다가 결렬이 됐는데 쟁의행위까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이게 특히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할 때는 노동조합이 상당히 불리하게 되어 있고 자칫하면 쟁의 대상이 아닌 걸 쟁의행위했다 이런 식의 판단을 받을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다행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 153페이지에 보시는 이 대법원 판례들은 다 2003년에 나온 판례들이죠. 2003년에. 그래서 이 2003년 이후에는 이 대법원의 이런 판례의 견해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부 행정해석 같은 데는 고집스럽게 이 2003년 대법원 판례를 그냥 근거로 해가지고 행정해석을 내면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대법원 판례가 이렇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 대상과 노동쟁의 대상을 구별을 해버리고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판례라고 봐지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사건이 되었을 때 우리 대법원이 좀 정리를 제대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그것은 넓은 의미의 근로조건, 집단적 근로조건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 즉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도 일종의 이익 분쟁으로 보고 노동쟁의로 취급해서 조정도 할 수 있고 또 쟁의행위 대상도 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2003년 이후에는 이 문제가 별로 판례로 나오지 않는가, 대법원까지 오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 이런 현장의 문제 그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노동조합이 이제 이 판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만 갖고 파업을 하다가는 이게 잘못하면 불법 파업으로 판단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파업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하죠? 바로 근로조건, 좁은 의미의 근로조건과 연결된 부분을 섞어가지고 이제 교섭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쟁의로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그 좁은 의미의 근로기준법상의 그 근로조건에 관련된 파업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뭐 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는 덩달아서 이렇게 해결돼야 되는 그런 부수적인 문제로 갈 수도 있게 되니까 합쳐져 버린 문제가 되어 버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판단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쩌면 제가 이 뒤에서 생각한 이런 부분 현장에서의 그 노조가 이제 딱 이걸 이해하고 간파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술을 바꿈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법적인 분쟁이 되지 않도록 했던 것이 유효했던 거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다음에는 어떤 교섭 문제가 노동조합의 어떤 활동 보장과 관련된 문제 그것이 도드라져 가지고 그것이 주된 목적으로의 쟁의행위가 되었을 때 그것이 과연 쟁의행위, 노동쟁의에 해당하냐 안 하냐 즉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이지만 그 주장의 불일치가 노동쟁의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판단을 우리 대법원이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내려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노동조합법에서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조항이 있죠. 거기 150페이지 중간에 노동조합법 시행령 24조에 보시면은요. 이제 주장의 불일치가 생겨서 그 어떤 분쟁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거를 노동위원회에다가 조정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행령이 들어오는 시기가 언젠가 하면 바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라고 하는 우리 노동조합법 개정이 있고 난 이후에 이 시행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바로 권리 분쟁을 가지고 노사가 조정해 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노동위원회는 이것은 권리 분쟁이기 때문에 노동쟁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된다. 즉 다른 방법이라는 건 노동부에 진정을 하든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든가 아니면 법원에 임금 청구 소송이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시행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뜻밖에도 우리 현장에서는 이 시행령이 주로 활용되는 게 이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라고 해가지고 이 교섭이 좀 잘 안 됐다. 충분하게 교섭이 안 됐으니까 가서 좀 교섭을 더 해와라. 뭐 이런 식의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을 다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행령을 만들었던 그 취지 자체는 이 권리 분쟁의 경우에는 이것은 노동쟁의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은 권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법적 절차를 따라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알려져야 된다라는 취지로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법 개정의 취지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이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을 구별하는 것, 특히 1997년 이후부터는 이걸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거. 이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실수하는 그런 노사가 없도록 제가 꼭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특히 권리 분쟁 가지고 파업을 하는 경우 이것은 불법 파업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파업을 할 수 없습니다. 파업은 언제요? 이익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그럼 이익 분쟁이나 이익 분쟁은 뭐라고요? 교섭이 결렬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하다가 결렬되었을 때 그때만 노동쟁의가 발생했고 쟁의행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노동쟁의가 발생했고 노동쟁의 조정까지 받았지만 파업할 수 없는, 쟁의행위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어떤 경우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평화 의무가 작동하고 있을 때, 그때는 파업에는 들어갈 수 없고 참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교섭은 얼마든지 되니까 보충교섭이 결렬된 것도 그것도 이익분쟁이 결렬된 것으로서 이익분쟁 발생에 대한 노동쟁의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조정까지 받을 수는 있지만 쟁의행위는 평화 의무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평화 의무와 관련해서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을 구별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동안 우리 노사가 그 강의를 통해서 들어보는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강의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뭐 30년 동안 이렇게 이익 분쟁, 권리 분쟁 구별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30년 이상 이걸 계속 제가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1990년에 노사분기의 해결과 예방이라는 책을 처음 썼을 때, 그때 바로 그 책에서부터 이익 분쟁과 이 권리 분쟁을 구분해야 된다. 그때 우리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구분 안 했지만 저는 이미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제 이유가 바로 일본의 책을 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바로 그런 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진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론이다 하고 싶어서 이게 독일에서도 인정되고 있는 이런 이론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제가 소개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이게 많이 전파되지 않았고 또 1997년 이후에라야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이 구별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이제 마련되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노사가 이 노동조합법의 변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대기업 노조 보십시오. 뭐 이익 분쟁, 권리 분쟁 구별 안 합니다. 그냥 매년 파업, 아무 때나 파업, 뭐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 왔고 사용자도 이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파업을 못하는 경우에도 그냥 파업을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받아주고 그게 나중에 어떤 기물을 파괴했다거나 뭐 어떤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사실은 법적인 어떤 근거를 정확하게 갖고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때와 없는 때 이걸 잘 구별해서 좀 예방할 수 있게 된다면 쟁의행위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이제 노동쟁의와 관련해서는 항상 반드시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을 구별하시고 이익 분쟁일 경우일 때만 쟁의행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평화 의무 때문에 쟁의행위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아주 그 평화로운 그러한 노사관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모든 노사들이 이런 점들을 좀 잘 이해하시고 적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22회차 강의에서는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의 이 조정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회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